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농담 한번 했다가 방송국 문 닫게 되나? 라는 제목의 좀 스토리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ABC 방송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어제 ABC 방송국의 모 회사인 이 디즈니를 상대로 해서 다음 달 28일까지 면허 갱신 신청서를 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30일 안에 면허 갱신 신청서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왜 그러는지는 제가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농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그 거대한 방송국의 면허 갱신이라는 건 뭐지? 그리고 면허 갱신이 안 되면 문 닫나라는 점, 그리고 면허 갱신 시기가 지금 됐나? 안 됐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요게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여러 면에서 아주 생각해 볼 게 많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FCC가 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 요거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방송국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제 채널 보고 텔레비전 보지만 그 면허를 정부로부터 갱신을 해야 됩니다. 특정 시기마다 뭐 매년은 아니고요. 뭐 5년이나 뭐 10년 그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국에서는 FCC, 연방통신위원회가 그 면허를 갱신해 줄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면허 갱신 시점은 그런데 ABC 방송국은 언제냐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미 받아놓은 라이센스에 남은 시간이. 그래서 당초 2028년 10월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이제 기간이 만료되는 거라서 그 전에만 이제 신청하면 되거든요. 갱신 신청을. 뭐 오랫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당연히 갱신되는 거를 우리가 했으니 당연히 갱신되는 건데 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아직 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그걸 갑자기 2년 이상 남은 거를 땡겨서 이렇게 갱신 신청을 하라, 신청서를 접수하라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ABC 방송국은 이거 뭐야? 그 농담 때문에 그 멜라니아 여사 그 예비 미망이처럼 보여 어쩌고저쩌고 그 농담 때문에 드디어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화가 나서 우리 이제 면허 갱신 안 해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 문 닫나? 뭐 이런 불안감이 솔직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갑자기 면허 갱신 신청서를 내라고 한 이 같은 그 결정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근에 ABC 방송의 그 토크쇼죠. 대표적인 토크쇼죠. 지미 키멀 라이브. 이 지미 키멀 라이브 쇼 진행자인 지미 키멀이라는 사람이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서 그 얘기했죠. 아, 거기 이제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자, 여기 우리 멜라니아 여사도 오셨습니다. 아, 좀 so beautiful 하시고 그런데요. 아, 이 그 풍기는 분위기가 expected widow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 위도우가 될 것 같은, 곧 미망인이 될 것 같은, 뭐 예비 미망인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미 키멀은 당시 방송에서 그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백악관 그 만찬을 언급하면서 멜라니아 여사님이 그 expected widow 같은 분위기를 풍기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어제 상세하게 전해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꼭 굳이 그런 농담을 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날 멜라니아 여사가 ABC 방송을 비난하는 그런 그 텍스트 SNS에 올렸다라는 데까지도 어제 말씀드렸죠. Enough is enough 하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FCC가 갱신 신청서를 빨리 접수해 2년 남은 거 신경 쓰지 마. 빨리 접수해. 뭐 이런 조치를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그 면허 재검토 대상을 8개 ABC 지국으로 딱 한정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뭐 미 전국에 수십 개가 있는데 한 20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8개 지국에 대해서 면허 갱신 신청하라 했습니다. 왜? 그 8개가 사실은 미국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시청자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어디냐 8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해당 8개 지국은 먼저 WABC TV, 이 뉴욕을 비롯해서 이제 뉴욕이나 이쪽 동부 쪽은 뉴욕, 워싱턴 이쪽은 다 앞에 W가 붙습니다. W. 그래서 그 다음에 뭐 WABC, 뭐 WCB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뉴욕의 WABC TV를 비롯해서 LA의 KABC TV, 또 LA나 이 캘리포니아 쪽은 또 앞에 K가 붙어요. KABC TV. 그리고 이제 시카고의 WLS TV, 또 필라델피아의
PVI TV, 그쪽 동부는 다 W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휴스턴의 KTRK TV, 휴스턴 사시는 분들 KTRK, 그건 이제 ABC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KGO TV, 그리고 이제 LA 인근의 프레즈노라고, 여기도 이제 우리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데 그 프레즈노의 KFSN TV 등 이렇게 8곳을 바로 FCC가 콕 집어서 면허 재갱신 신청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ABC 방송국 라이센스 신청이 2028년까지는 지금 유효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앞으로 30일 이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라, 뭐 이렇게 마음대로 2년이나 앞당겨서 이렇게 재허가 심사를 통보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듭니다. 자, 이 문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CC 연방통신위원회는 법적으로 라이센스 재허가 심사를 앞당길 권한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FCC 규정에 따르면 특정 방송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그 조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갱신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제 조건이죠. 그럴 때 FCC는 조기 갱신, early renewal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특정 방송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BC에 대한 이제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니네들 early renewal 서류 제출해,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법적인 권한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법 케이스 2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앞선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슨 조사?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public interest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일반 대중 방송국은 그게 TV든 라디오든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FCC는 각 방송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심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일 없으면은 그 리뉴얼 할 때쯤 그때 가서 이제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됐죠. 조사를 먼저 하고 이제 리뉴얼 서류 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하튼 법적인 근거 첫 번째는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명령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DA26-416, DA26-416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행정명령인데요. 여기에 FCC는 ABC 방송국의 DEI 정책, 뭐 많이 들으셨죠. 요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다양성, 포용성, 또 하나 뭐죠? 형평성. 이 DEI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라는 그 이유로 조기 갱신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조기 심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자, 법적인 근거도 아주 탄탄하게 FCC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ABC 방송국은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재 ABC 방송국은 그 모 회사가 있어요. 페런트 컴퍼니. 거기는 어디냐?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우리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 왔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어제 짧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CC의 입장, 그리고 이제 디즈니의 입장, 우리가 이제 양쪽의 입장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법적 공방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ABC 측에서는 이번 FCC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 이 뭐 수정헌법 제1조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죠? 예,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거를 침해한다라는 걸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 게 또 목표겠죠. 이제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지만 두 번째 이제 청문회, 히어링, 요게 이제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일 30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서 FCC가 문제를 삼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 문제에 관련된 청문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라이센스 취소 여부를
묻는 수개월간의 어떤 청문회, 이제 그 히어링 절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계속 이어지고 또 법적인 절차대로 공방전은 가고 뭐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다시 허가를 내주긴 내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 혼났지 니네들 그렇게 까불면 혼나 약간 뭐 이런 것에서 다른 언론사에 대한 어떤 시범 케이스로 좀 압박을 해주는 보여주는 뭐 그런 걸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라이센스를 ABC에게 내주지 않는다, 박탈한다, 문담게 한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뭐 국민적인 어떤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너무 힘들게 끌고 갈 필요도 굳이 이제 정부 쪽에서 없어서 결국은 이제 라이센스를 주기는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건드리진 않을 건데 아주 애를 먹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애를 먹이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FCC는 조사를 위해서 얼리 리뉴얼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삼아서 이제 심사 시기를 앞당길 그런 예정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BC는 법적 그리고 히어링적 권리를 나름대로 권리죠. 방송국의 그 권리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좀 잊혀질만 할 때 흐지부지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나 또 정부 측의 행정부 측에서도 좀 이거를 좀 가짜 뉴스다, 투머치다, 지나치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언론을 좀 틀어막는 좀 쥐어짜는 약간 그런 걸로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 11월 선거 때까지는 이쪽이든 저쪽이 됐든 이걸 좀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하튼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나 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요 ABC 방송국에 대한 라이센스 문제, 요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어떤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법적 절차 근거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시면 그런 돌아가는 거 볼 때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뉴스를 접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뉴스가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재미있게 보시라고 제가 백그라운드와 기본적인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축구 경기 도중에 입을 가리면 퇴장당한다 라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진짜 가능합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터? 요 6월의 월드컵 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6월에 개막되는 그 월드컵 경기 때부터 경기 중에 상대 선수와 이제 대치하다가 뭐 막 몸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흥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싸움은 절대로 안 되지만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TV 화면에 잘 안 비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고개를 숙이면서 지나가면서 욕을 한다든지 뭐 살짝 돌아가면서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땀을 닦는 척 하면서 이제 티셔츠를 위로 올리면서 옷 속으로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입을 가리면서 욕을 한다든지 이게 꽤 있답니다. 현장에서 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축구 경기 규칙을 제정하는 그 축구 국제평의회는 어제 그 특별 회의를 열고요. 상대 선수와 어떻게 이제 좀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가리는 선수는 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룰을 만들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냐? 이번 월드컵부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심판 판정이 항의하면서 그라운드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뭐 한 발짝이라도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는 선수는 그 자리에서 레드카드 퇴장 시킬 수 있는 요것도 이제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 상대 선수와 그런데 대치 중에 입을 가리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게 한 이 규정 왜 이런 걸 만들 건가? 뭐 하다 보면 뭐 거친 말도 오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친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룰을 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 때문입니다. 네. 그 선수들이 가끔 입을 가리거나 옷을 이렇게 입 위로 뒤집어 쓰면서 인종차별적 그런 욕을 그렇게 한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손흥민 선수도 뭐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몇 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그 욕설을 그 그라운드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입 가리고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을 진 겁니다. 그런데 입 가리고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인 건지 그냥 욕한 건지 구분이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입 가리는 선수는 퇴장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그냥 봉수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FIFA의 자니 인판티노 회장은 선수가 입을 가리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퇴장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숨길 게 없다면 말할 때 입을 가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말 들으니까 또 그렇다 싶기도 하네요. 네, 뭐 그냥 경기 중에 있을 수 있는 그냥 좀 강한 뭐 욕설까지는 아니어도 거친 언어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입을 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입을 가리고 했다라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룰을 정했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숨길 게 없다면 입을 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면서 이 룰이 이번 월드컵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죠. 자, 월드컵 경기 보실 때 그냥 기본적인 축구 룰은 다 아시니까 뭐 그건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가끔 이제 선수들이 막 흥분하고 막 그럴 때 입을 가리는지, 입 가리고 말하는지, 또 입을 가리고 무슨 말을 안 했는데도 그냥 입을 가리면 무슨 말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을 가리는 선수가 있는지 또 그런 선수가 적발이 돼서 진짜 레드카드로 퇴장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십시오.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 월드컵 관전 포인트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트럼프 얼굴이 박힌 한정판 여권, 소위 리미티드 패스포트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한정판 여권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인쇄된 여권을 7월부터 발급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표지 안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권이 있으면 여권 겉표지가 있죠. 겉표지 두껍죠. 그 두꺼운 겉표지를 한번 제끼면 요 안쪽에 여기는 표지고 요걸 제끼면 요쪽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인쇄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엄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 얼굴 아래에는 또 빠뜨릴 수 없죠. 골드 컬러, 금색으로 된 트럼프의 서명이 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뒤로는 독립선언문이 새겨집니다. 왜 그걸 새기느냐? 미국 독립 기념으로 내 얼굴 집어넣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 약간 이런 거죠. 자,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패스포트인데 발급은 몇 장이나 이걸 이렇게 발급할 거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 안 하고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몇 장은 말 안 했어요. 자, 국무부가 얼마나 많은 양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한정판 여권, 리미티드 에디션 패스포트를 발급받는 데에 뭐 추가로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 그럼 뭐 7월 달부터 여권 신청, 신규 신청 또는 뭐 리뉴얼, 뭐 재발급 신청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NBC 방송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일반 사무국에 가서 이렇게 신청할 때는 기존의 디자인 여권을 그대로 발급받는다. 단 딱 한 군데 어디냐? 워싱턴 DC에 있는 여권 사무국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그 리미티드 에디션 여권을 발급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난 그런 여권 발급받기 싫어라고 생각하면 온라인 신청이나 다른 데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 뭐 내가 트럼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건 정말 리미티드인데 또 리미티드 꼭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희소성이라는 건 언제든지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에 나는 그거 발급받고 싶은데? 라고 해서 신규든 리뉴얼이든 워싱턴 DC에 있는 여권 사무실에 가시면 그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거기 가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기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무슨 서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워싱턴 DC의 그 대표적인 공연장 케네디 센터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미 이름이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간판까지 그렇게 다 바꿨고요. 또 연방정부의 어린이 저축 프로그램의 이름은 트럼프 어카운트로 이름이 정해졌고 또 $100만 내면 바로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그 프로그램은 트럼프 골드카드로 이름이 정해졌고요. 심지어 연방재무부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제
신규 집회를 발행하는데 그 집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어서 인쇄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퇴임 이후나 사후가 아닌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미국의 달러 지폐에 들어가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예. 그럼 얼마짜리 그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느냐? 네.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나올 게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들어가 있는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달러짜리 지폐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이제 그렇게 용어로 쓰기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100달러짜리 지폐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6월 달에 일단 100달러짜리 지폐를 그렇게 발행을 하고요. 이어서 추후에 1달러, 그 다음에 이제 20달러짜리, 그리고 50달러짜리, 요렇게 차례대로 다른 모든 지폐에도 확대 적용한다. 라는 게 그게 이제 일단 예정입니다. 추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월 달에 100달러짜리 지폐가 그렇게 나올 것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 100달러짜리 지폐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얼굴 말고 이 서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법상, 요거는 이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인물, 그게 뭐 대통령이 됐든 뭐 국제적인 영웅이 됐던 미국의 정말 영웅이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은 지폐에 인쇄되어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살아계시는 한 얼굴은 못 넣습니다. 그래서 사인만 넣는 겁니다. 뭐 사인에 대해서는 뭐 넣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뭐 현직 대통령을 넣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사인만 들어간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사인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재무장관 서명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 100달러짜리가 진짜 100달러로서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방정부 재무장관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지폐로서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뭐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사인 넣는다고 해서 그 지폐로서의 가치를 갖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미국 법입니다. 미국에서 이 달러 지폐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현직 그 발행할 때 그때 재무장관의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장관의 사인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은 곁다리로 그 옆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시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궁금하네요. 댓글로 한번 보내주세요. 이미 본인이 뭐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 다 지금 천하가 다 알잖아요. 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퇴임을 해서 또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전 세계가 다 아는데 굳이 그 돈 지폐에 사인까지 넣고 싶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케네디 센터도 다 트럼프 센터로 이름이 바꿨고, 또 세계 곳곳에 트럼프 호텔, 뭐 트럼프 플라자, 또 트럼프 골프장 등등 곳곳에 이름이 넘쳐나는데 굳이 그 100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그 지폐의 효력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냐, 그 효력과는 뭐 전혀 상관도 없는, 소위 말해서 꼽사리 사인을 넣는 건데 굳이 그렇게 지폐에 내 사인을 넣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네. 의견 댓글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 댓글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일일이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뭐 그렇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제가 다 드리진 못하지만 일일이 다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있고 다 읽어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를 칭찬하는 댓글만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댓글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점잖으시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 보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정중하게, 점잖게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준이 높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수준 높고 안 높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좀 진중하신 분들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댓글 읽으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뭐 칭찬의 댓글이 됐던 어떤 지적의 댓글이 됐던 특히 이제 지적 그 댓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뭐 그거 갖고 전혀 뭐 섭섭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댓글이든 편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전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미국 비자 안 준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앞으로 미국 입국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귀국이 나는 두렵다. 미국에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예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 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될 그때쯤이 되면 나는 본국으로 들어가는 게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를 아예 안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인터뷰 때 이거를 다 필터링, 다 스크리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이걸 공시를 했어요, 어제.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 시에 자국에서 학대나 탄압을 받는 사람은, 그게 뭐 종교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그런 걸 받는 사람은 아예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지 말라라고 각 인터뷰하는 영사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를 입을 것이 두렵냐? 뭐 이런 질문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면 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있고 나는 사실 그게 걱정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아예 미국 비자 입국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해를 입을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미국 비자 안 줄 게 뻔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난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아니 뭐 안 두렵습니다라고 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거기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이게 거짓말로 들통이 날 경우에는 아예 미국 입국 영구 금지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는 거죠.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미국 입국 후에 일 마치고 돌아갈 때 또 본국으로의 귀국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두렵습니까? 탄압이나 학대나 이런 것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두렵습니까?를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갈등하는 거죠. 나 솔직하게 말할까? 내가 좀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탄압이 두렵다고 말할까? 근데 말하면 당장 지금 이 순간 비자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 비자 받아야 되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할까? 근데 또 이게 나중에 들통나면 영구 입국 금지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들어서 스크리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미국의 현행법과 국제법 등등과의 좀 충돌도 예상돼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과 그리고 1951년 그 난민협약, 이게 이제 국제법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망명을 신청할 권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입국했는지, 비자 담당 영사에게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망명 신청은 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사한테 처음에 거짓말했으면 망명 안 받아줘 또는 뭐 미국 입국 안 받아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법과 상충되는 거죠. 국무부의 이 새로운 비자 지침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해서 차별이나 박해를 받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또 미국 밟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스크리닝을 해서 걸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건 이 지침으로 인해서 비자 신청자가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일단 비자 받고 봐야 되니까 괜찮다고 하고 나중은 나중 가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신청자가 귀국을 두려워하는데 비자 발급을 일단 받기 위해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어떤 뭐 박해를 받거나 이런 것이 걱정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아니요. 라고 답할 경우 이는 법률상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한 허위 진술이 돼서 미국 입국 영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연방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그 당시에 분명히 걱정됐는데 왜 아니요라고 답했어? 라고
그 문자 이 사람은 아니 난 진짜 그 당시에는 나는 걱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 상황이 급변해서 지금은 걱정되는데 그 당시에는 걱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항변을 해도 연방정부가 아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도 걱정되셨으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냐라고 몰아붙여서 위증죄로 처벌하고 위증으로 연고 입국 금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냐. 지금 그게 비자 발급 지금 당장 해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14,161호 14161호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서 연방기관들이 이민심사 및 신원조회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강화할 수 있다니까 그 강화하는 조치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조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국 비자 받을 때 이건 뭐 앞으로 비자 받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 뭐 리뉴얼 할 때는 아니겠습니다만 신규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을 혹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웬만하면 yes 그랬다가 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yes를 할 것이냐 no를 할 것이냐는 이건 잘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이제 영어 잘 못 알아듣는데 웬만하면 뭐 긍정적인 게 좋지. 그래서 yes 했다가는 바로 비자 박탈이 아니라 비자 발급 금지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새로 비자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변에 계시다면 요 얘기를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 영상을 공유해도 좋고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할 그런 가능성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물론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와 관련해서 그 미국 정보기관한테 한번 예측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랍니다. 예, 일을 시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지금 내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꾸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자칫하면 이제 치명타가 예상되니까 아예 그 전에 한 다음 달쯤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해 버릴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냐, 뭐 이란을 괴멸시켰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뭐 명분을 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국내 여론은 좀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란이 어떻게 나올까를 빨리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좀 빨리 예측을 해봐라. 이 일을 정보기관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화가 걱정되고, 그래서 결국 일방적으로 미국이 승리하고 나와버릴까 이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걱정도 있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해보면, 자,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네들 뭐야? 가만히 있는데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란, 걔네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야, 가만히 있는데 쟤네들 와서 막 폭탄 터뜨리고 우리를 두드려 패더니, 그래서 우리가 맞상대를 하니까 갑자기 슬그머니 물러나더니 우리가 이겼어라고 승리를 선언해보네. 쟤들 뭐야 웃기네. 승리하긴 뭘 승리해.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힘이 많이 남아있는데 라고 이란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미국 별거 아니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야 뭐 미국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기세가 등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선언해버리면 종전선언을 확실하게 탁 틀어 다 쥐으면 모를까. 그게 근데 가장 걱정됩니다. 아니 뭐 그냥 가도 걱정,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해도 걱정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게 전쟁을 왜 시작해서, 왜 모두들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이 대목에서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일본은 나왔는데 한국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 얘기예요.
약 2달간 페르시아만에 묶여있던 일본의 초대형 유조선이 엊그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통과해서 지금 유유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의 성과다라고 말하면서 통행료도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이 배는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일방적인 발표냐? 아닙니다. 이란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이란도 일본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 내보내줬다 그랬습니다. 그 배는 일반 배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초대형 원유선.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200만 배럴이 지금 현존하는 원유선 중엔 제일 큰 배입니다. 현재 200만 배럴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고 있으며 약 보름 후에 일본 나고야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봉쇄 이후에 일본 유조선이 그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 배가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측의 발표는 이란과 일본 그 두 정부 당국과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이번에 일본 배를 내보내줬다라고 이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주일 이란 대사관은 이란과 일본 간의 역사적인 우호 관계가 이번 통과에 확실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란과 그렇게 친해?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조금 이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 일본은 뭐 우리 못지않은 미국과의 동맹국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란 간의 그 오랜 역사적 우정 때문이라고 이란이 밝힌 게 좀 오버한 측면도 물론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그러면 무슨 어떤 역사가 있길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할 때 그때부터 일본은 이런 걸 한 거예요. 1920년대부터. 참 우리는 그때 피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참 고통받고 있는 그 시절에 일본은 벌써 이런 걸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1920년대에 일본은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죠. 지금은 이제 이란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서로 식민지 지배나 서로 뭐 지배를 받는 피지배나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그 앙금, 악감정, 뭐 역사적인 어떤 앙금 뭐 이런 게 이제 전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5.1 쇼크 이후에 일본이 깨달았죠.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과 관계를 잘 해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5.1 쇼크 이후에 일본은 이란과의 관계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란의 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거 참여해서 뭐 도움도 주고 돈도 벌고 뭐 그걸 많이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래서 두 나라는 어떤 경제 파트너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경제 파트너, 뭐 외교적인 뭐 이런 동맹국 그걸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파트너다 우리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이란이 그래서 이제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신정 체제가 되면서 서방,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압박을 심하게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실 미국과 동맹국이면서도 미국의 제재에 뭐 강하게 동참하지 않고 이란과 그리고 완전히 단절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실용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그 미국의 이란 제재 속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인도적 그런 활동도 많이 했고요. 또 경제적인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란에게는 최소한 비교적 중립적인 이미지를 교묘하게 오랫동안 잘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걸 제가 표현한다면 이란 사람들은 일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대국이 아닌 중립적인 선진국.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중립적. 우리와 적대국이 아닌 일본은 우리와는 어떤 중립적인 선진국. 요렇게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아. 그러면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류할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은 그런 나라야. 뭐 요런 생각을 이란 사람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대형 유조선이 통행료 단 1불도 안 내고 나왔다라는 거 아십니까? 허락받고, 이란에 허락받고. 네. 이 얘기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한국은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제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국 배 거기 26척이 지금 몇 달째 억류되어 있거든요. 몇 달이 이제 2달 넘었죠. 그 한국 배가 한두 대 억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한국 선원들이 탄 배가 무려 26척이나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유조선 아니더라도 일단 사람들만이라도 좀 빼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사 파견하고 석유를 확보하고 이거 오케이 현 정부가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인정해 주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석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갇혀갖고 지금 2달 넘게 못 나오고 있는 그 선원들,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빨리 빼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참 강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도 좀 조만간 굿 뉴스를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이 마약성 진통제인 그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제약회사죠. 퍼듀 파마의 거액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선고한 거죠. 뉴저지 연방법원은 어제 형사사건 선고 공판에서 퍼듀 파마를 상대로 55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퍼듀 파마는 지난 2020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를 의사들한테 로비해가지고 처방 많이 해주는 의사들한테는 선물도 주고 뭐 캐시도 줬겠죠. 어디 호화 여행도 보내주고 이거 다 불법 리베이트거든요. 대표적으로 퍼듀 파마가 그걸 엄청나게 했어요. 무슨 약을 위주로? 이 오피오이드 계열 이 마약성 진통제 이거 처방을 많이 해달라고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어제 선고에 앞서서 법정에는요 40여 명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나와서 막 울면서 피해를 막 증언했습니다. 그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은 뒤에 중독에 시달리면서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다. 뭐 이런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다 듣고 판사는 땅땅땅 55억 달러의 그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요거 이제 형사법원에서 벌금한 거기 때문에 55억 달러의 벌금은 고스란히 이제 국가 재산에 귀속이 되죠. 그런데 형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계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민사 재판이 탄력을 받을 겁니다. 더더욱 어떤 면에서 민사 재판은 뭐예요? 이제 피해자에게 그 보상금, 배상금, 합의금을 주는 걸 하는 게 민사 재판이잖아요. 거기서 아마 이 형사 재판에 55억 달러 벌금이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민사 재판에서 그 배상금 액수 규모가 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피오이드는요, 이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합성 진통,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마약성 마취제 진통제입니다. 거의 무슨 마취하듯이 하는 진통제. 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 4천 명이 넘는다. 이렇게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민간 기업이 한 게 아니라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 연방정부 기관이 그렇게 집계해서 발표한 겁니다. 오피오이드 피해자가 56만 4천 명이 넘는다. 아마 여러분들도 복용하고 계신 그런 진통제 중에 이런 계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퍼듀 파마는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반인들이 자사의 그 오피오이드 처방약 옥시콘틴이라는 진통제거든요. 옥시콘틴. 그 옥시콘틴을 쉽게 처방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을 펼쳤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의사들을 상대로 이 옥시콘틴을 막 웬만하면 전에 있던 진통제 아직도 계속 아프세요? 그 진통제 몇 알 먹었는데 계속 아프세요? 그럼 아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바꿔봅시다. 우리 진통제를 바꿔봅시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면서 옥시콘틴을 다 처방하면서 어느 순간 의사들이 그 진통제를 다 옥시콘틴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 리베이트 많이 주니까. 여행 보내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들한테 약 이렇게 마케팅 하러 오시는 분들, 백인의 금발의 미녀들이 다 가방 들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의사들한테 다 여러 가지 로비하는 거예요. 네. 자,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확산시킨 원흉으로 이 퍼듀 파마가 지목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철퇴를 맞은 겁니다. 자, 한편 이 재판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사재판이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민사재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도 훨씬 더 세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치의와 당연히 잘 상의하시겠습니다만은 또 이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옥시콘틴인데요. 많습니다. 그 외에도 약물 성분은 오피오이드예요.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처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여러 가지 규제 하에 처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처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량이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처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